136쪽을 보시면요. 등기소라고 나와 있는데 개념만 보죠. 개념 기초과정이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를 등기소라고 불렀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 요 셋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광해 등기소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38쪽을 보십니다. 나머지 것들은 1월달부터 할 거예요. 138쪽을 보시면 등기관 나와 있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등기소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과장님을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지정직 등기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르고 지정직을 생략해서 등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급 법원 공무원을 법원서기관이라고 불러요. 4급 공무원을. 그 다음에 5급 법원 공무원을 등기사무관이라고 부르고요. 6급 법원 공무원을 등기주사, 7급을 등기주사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건 상식인데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부터 고급 공무원이에요. 여기는 직렬이 행정직과 등기직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요 4급 위는 그냥 행정직 공무원만 있어요. 요 행정직을 법원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원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5급 밑에는 일반 행정직과 등기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등기직. 일반 행정직을 법원직이라고 부르고요. 등기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등기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기는 행정직과 즉 법원직과 등기직이 나눠지는데 어떤 직렬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겠습니까? 등기직. 이거 이해가 되셔요? 4급 위는 요 위는 직렬이 법원직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법원직이 있고 등기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렬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4급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요 4급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법원서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법원직이 아니라 등기직이 처리해야 되겠죠.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책을 보시면 법원서기관 4급, 등기사무관 5급, 등기주사 6급, 등기주사보 7급이에요. 이런 4, 5, 6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등기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때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둘로 나눠서 편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한 동 들어서 있고요. 아파트가. 그리고 이 아파트 한 동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테고 이 아파트의 이름은 자이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자이아파트 1001동 건물이고요. 이때 이 1001동이 지금 9개로 구분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 중에서 요 하나씩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1001동 한 동의 건물이 9개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된 하나를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건물.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9개의 구분 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습니까?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1001동을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1001동 건물을 분해를 해보면 둘로 분해가 돼요. 하나는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은 뭐냐면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불러요.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 뭐라고요? 구분 소유권자. 구분 소유권자가 이 303호에서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디겠습니까?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전유 부분입니다.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주택법에서는 전용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용 면적 뭔지 아시겠죠?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간 부분. 거기를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가 멋대로 생활할 수 있죠. 남 눈치 안 보고 거기가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걸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멋대로 생활할 수 있죠. 누구 눈치 안 보고. 이걸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그러면 현관문, 그 다음에 구분 건물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전유 부분이고요.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도 있죠. 복도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구분 건물이에요. 즉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주택법에서는 공용 면적이라고 불러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유 부분이 더 넓은 개념일까요? 구분 건물이 더 넓은 개념일까요? 구분 건물. 공용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 건물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있고요. 이 전유 부분은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전유 부분인데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면적은 어디다 기록합니까? 건물은 종류, 구조, 면적 이거 어디에 기록하죠? 표제부. 맞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특정되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전유 부분은 표제부가 있어요. 소유권자 따로 있습니까? 네. 있죠. 따라서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도 존재합니다. 갑구도 존재해요. 돈 필요하면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유 부분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그러면 이 세트가 몇 세트가 있겠습니까? 9세트가 존재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9세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구분 소유권자는 몇 명이 있을까요? 9명이 존재하죠. 9명의 구분 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주택법에서는 공용 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9명의 구분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요.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지는데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9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런 것들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렇겠죠?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이것이 충족이 될 때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명의 소유권자가 1억 원씩 각출해 갖고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9명의 소유권자가 2층짜리 건물 소유자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2층은 A에게 분양하고 요
1층은 B에게 분양해서 상가 건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A와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분 소유권자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은 원래는 구분 소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9명의 소유권자가 이 2층짜리 건물을 지은 다음에 A, B에게 분양을 하지 않고, 즉 상가 건물로 쓰지 않고 규약을 통해서, 관리규약을 얘기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규약을 통해서 또는 관리규약의 공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약에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딴소리 하는 놈들이 꼭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또는 공증을 받은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서 우리 9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자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구조상 공용 부분과 완전히 생긴 것부터 다르죠? 맞습니까? 완전히 생긴 것부터 다르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돼요. 즉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이것과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불러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의 등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쓰는 이유는요. 등기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쓰고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쓰고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즉 2층짜리 건물을 만들었는데 A와 B에게 분양을 하지 않고 9명의 구분 소유권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를 관리사무소로 만들었고 여기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노인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면적을 기록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9명의 소유자가 다 소유자입니까? 무조건 9명의 소유자가 다 소유자죠. 따라서 별도의 소유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갑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을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을구는 갑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갑구가 없으니까 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될까요? 네? 이거 등기해야 되잖아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해야죠. 어디다가 할까요?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표제부. 왜요? 갑구, 을구는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갑구, 을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수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표제부에. 갑구, 을구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거는 면적이 딱 특정되어 있습니까? 즉 갑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딱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면적이 특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표제부 없습니다. 소유권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갑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갑구 없으면 을구도 없어요. 정리하죠.
전유 부분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표제부 등기, 갑골구 등기 다 가능해요. 구조선 공용 부분은 모든 등기가 다 불가능합니다. 왜? 등기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무슨 등기만 가능합니까? 표제부 등기만 가능하고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 할 수밖에 없습니까? 표제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천일동 등기부를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할 건데요. 먼저 천일동 눈에 딱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일동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 천일동의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있죠.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표제부가 존재해요. 천일동 자체에 대해서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101호부터 303호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들은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몇 세트가 있습니까? 9세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규약성 공용 부분도 있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만 존재하죠. 그래서 규약성 공용 부분은 천일동 표제부 다음에 이렇게 편철합니다.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2호 표제부 있고 갑구 있고 을구도 있습니다. 쭉쭉쭉 가서 303호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간에는 103호부터 302호까지 다 있겠죠.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천일동 등기부 이거겠네요. 천일동 등기부 아닙니까? 이 등기부 아니에요. 어려우셔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천일동 등기부 이거 맞습니까? 천일동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예요. 303호 등기부도 이걸 겁니다. 한 개의 등기부니까. 그러면 이 등기부 303호 등기부도 이겁니다. 303호를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분건물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 등기부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구분건물 등기부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천일동 등기부도 이게 한 개의 등기부니까 101호 등기부도 이거, 102호 등기부도 이거, 303호 등기부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합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르고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교재에는 구분건물 등기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법원 판례는 보통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 이 등기부입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보존 등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 요것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제부만큼은 올해도 출제가 됐죠.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건물 등기부는 이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질 않아요. 근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전부 다. 일반 건물 등기부는 상단부, 하단부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이 윗부분은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건물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건물은 위에 있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그래서 이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등기부예요. 특이한 등기부라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는 거, 그리고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는데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는 거,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렇다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는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가 존재합니까?
9개. 9개의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등기부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22초 전에 1개의 등기부라고 얘기했는데 등기부 몇 개 있습니까? 1개. 그러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보통의 하나의 등기 기록이죠. 그럼 이 표제부, 갑구, 을구가 몇 세트가 있나요? 9세트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실질로 본다면 즉 그 안을 살펴보니까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그리고 각 부동산별로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몇 세트 있습니까? 실질로 본다면 9세트가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이때 이 구분건물 소유자 갑이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남의 땅 위에 무대포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따라서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땅 위에 멋대로 건물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구분소유권자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갑만 갖고 있겠습니까? 9명이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이건 비율로서 존재합니다. 대지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해요. 비율.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9명이 소유하니까 비율로서 존재하는데요.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 5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뭐 결정할까요? 전유 부분의 면적 받고 변적 받고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뭘까요? 9분의 1.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고 한다면 갑은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네 가지죠. 첫 번째,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이 토지에 관한 전세권, 이 토지에 관한 임차권. 요 네 가지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게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는 권리예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이 이 소유권 9분의 1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대지사용권일 때는 지상권 9분의 1을 갑이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일 때는 갑이 9분의 1 갖는 것이고, 임차권일 때는 갑이 9분의 1씩 갖는 겁니다.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네?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맞습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예요. 토지 등기, 토지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겠죠. 갑구에 9분의 1 소유권. 맞습니까?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갑구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을구에. 그래서 갑이 9분의 1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예요. 그런데 이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되면 이때는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대지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지권. 그래서 이것이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를 대지사용권, 건물 등기부에도 같이 기록이 되면 대지권 이렇게 불러요.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되어 있을 때는 대지사용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에 같이 기록이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대지권으로.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네. 요 정도만 일단 보시죠. 요 정도만. 이게 좀 어려운데
등기법에서 항상 출제가 되고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들. 그래서 암기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지종구면, 소지지면 외우셨죠? 그게 암기가 되시면 이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지종구면, 소지지면 자꾸자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죠. 140쪽에 꼭대기에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양식 이렇게 나와 있죠. 양식. 그럼 1 등기기록의 구성과 내용 나와 있는데 한 동의 건물의 수가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저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이에요. 한 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천일동에 대해서 표제부 두고 있죠. 그렇죠. 천일동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그 표시란에 한 동 건물 전체의 소재와 지번 등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며 다시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둠으로써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있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네, 정확하게는 전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안을 살펴보니까, 즉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는 표제부 갑구을구가 9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식인지 실질인지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문구점. 그 다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의 양식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각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을구를 둔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여기 동글뱅이 2번은 나중에 보실 겁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아직은 보실 게 좀 어려워요.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148쪽을 보십니다. 148쪽. 장부의 공개라고 나와 있죠. 이걸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불러요. 공개제도. 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기록의 열람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열람제도. 이 열자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자 안에. 람은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기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제도, 이를 열람제도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들에 대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복사본을. 이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라고 불러요.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등기기록의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어디를 보시냐면 151쪽을 보십니다. 151쪽. 151쪽을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3번 밑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게 등기기록이 공개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돼 있죠. 전부증명서.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돼 있고 그 니은도 전부증명서가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내용 전부를 증명서 형태로 발급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전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부증명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는 말소 등기가 된 것도 다 포함해서 출력해 줄 때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말소 등기가 된 것은 다 빼놓고 현재 유효한 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부증명서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 전부증명서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등본.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등본이라고 불렀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상 일부 증명서가 있죠.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있는데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가 있죠. 이 일부 증명서를 옛날에는 등기부 초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전부 복사본이라는 뜻이고요. 초본은 일부 초자예요. 일부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렇게 불렀는데 이 등본이 전부 증명서로 바뀐 것이고요. 용어가 초본이 일부 증명서로 바뀐 겁니다. 용어가 전부 증명서 형태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여기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은 건물인데요. 갑이 1억, 을이 1억, 병이 1억씩 각출해서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자는, 즉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무조건 소유권자입니다.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억 원씩 각출해서 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갑을병은 소유자인데요. 지분을 얼만큼씩 갖고 있겠습니까? 3분의 1씩. 갑 지분 3분의 1, 을 지분 3분의 1, 병 지분 3분의 1.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요 갑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갑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현재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을병이죠. 현재 소유권자 부분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되셨을까요?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이때 이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겼고 A는 B에게 넘겼고 B는 C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C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은 이렇게 취득했죠. 그리고 등기부에 그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하는 과정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이를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력은 과정이라는 한자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C가 취득하는 과정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이를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거 대략적인 개념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이것만 뽑아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그 다음에 현재 소유 현황 전부 다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그 다음에 지분 취득하는 과정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렇게 일부 증명서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명서 형태인데 열람도 이 세 가지 형태로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열람도. 그래서 이거는 증명서뿐만 아니라 열람도 요 5가지 형태로 열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5가지 형태 꼭 외워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부증명서. 두 번째 일부증명서.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형태 3가지.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요 5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개제도입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시험 나오는 것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155쪽을 보십니다. 155쪽. 거기 등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기사항.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이란 뜻이에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법상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조금 더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86조와 187조를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권리는 어떠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책에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부동산, 이걸 좀 보겠다는 겁니다. 등기할 사항인 물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건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공부하실 겁니다. 민법에서. 이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움직이는 재산인 동산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부동산 이렇게 나눕니다. 움직일 동자, 이거는 산출물,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산출물, 재산은 다 동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모든 재산은 이건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둘로 구분한 나라는 어디냐면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로마에서 나눴어요. 로마에서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큰 것은 다 움직이지 않더라.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자. 재산적 가치가 작은 것들은 다 움직이더라. 동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큰 거와 작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두 개로 구분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동산이 더 비쌀 수도 있죠.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니까.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움직이는 건 다 가치가 저렴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가치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나눈 거예요. 이때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점이요. 맞습니까?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도 둘로 나눠집니다. 민법에서. 어떻게 나눌까요? 아니에요. 토지와 토지위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토지 움직이지 않죠.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은 뭐가 있느냐면 이건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 일단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중에 대표 주자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건물. 움직이지 않죠. 토지 위의 정착물의 대표 주자입니다. 또 뭐도 있을까요? 나무, 전봇대, 철탑, 육교, 뭐 다리,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토지 위의 정착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종류를 법정하고 있죠. 어떻게 법정되어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 위의 정착물들은 그 중에서 등기부가 있는 건 뭐예요? 건물 하나만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정착물은 건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위의 정착물은 둘로 나눕니다.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토지는 등기부 있죠.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건물도 등기부 있죠.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토지 위의 정착물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가지만 있으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건물 위의 정착물은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박 등기부 또는 임목 등기부, 공장 재단 등기부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 등기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등기법상 등기가 가능한 건물과 등기법상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위의 정착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꼭 외워두셔야 돼요. 땅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고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정착성이라고 불러요. 정착성. 일정 기간 동안에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깥의 공기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외기 분단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자는
바깥 외자예요. 그리고 기자는 공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공기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된다. 외기 분단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바깥의 공기와 뭐가 분단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건물 바깥의 공기와 건물 안의 공기가 딱 분단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외기 분단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먼저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방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최소한 창문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외기 분단성입니다. 결국은 이 외기 분단성은 건물이 외관상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세 번째, 용도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용도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용도가 있을 텐데 그 목적,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갑은 숙박업을 운영하고 싶어요.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렇게 신축했어요. 그래서 지붕 올렸고 그 다음에 사방에 벽을 설치했습니다. 외기분단성은 갖췄습니다. 그러면 지붕 올렸고 사방에 벽을 갖췄다고 해서 숙박업 운영할 용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뭐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도 아니고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알아서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뭐를 갖춰야 됩니까? 객실을 갖춰야 되겠죠. 객실을 갖춰서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숙박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용도성이에요. 결국은 이 건물이 그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내부적으로 완성이 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이게 민법상의 건물과 달라요. 민법상의 건물은 어느 시점에 성립이 됩니까? 지붕이 있고 벽이 주벽만 갖추면 민법상 건물이 되죠. 그 왜 민법상 건물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지붕 갖추고 주벽을 갖췄을 때 비용을 투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지붕과 벽을 갖췄을 때 주벽이라는 것은 벽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시점에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소유권 기속을 위해서 민법상의 건물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법상의 건물의 개념과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상 건물은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외워보죠.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러면 농업용, 고정식, 온실 이거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까요? 될 수 없을까요? 따져보죠. 정착성 있습니까? 네. 왜요? 고정식. 외기분단성 있습니까? 온실. 바깥의 공기보다 따뜻하죠? 외기분단성 있습니다.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이거. 그러면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 있을까요? 따져보죠. 정착성 있습니까? 네? 있어요. 비닐하우스는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착성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해체가 쉬워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유소 캐노피 또는 주유소 닷집이라고도 불러요. 닷집. 이게 뭐냐면 주유소 가보시면 지붕이 있죠. 그리고 기둥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기름 넣는 장치 설치하고 주유기 달렸죠. 그럼 여기 차가 정차하면 기름 넣어주죠. 이때 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 이를 캐노피 또는 주유소 닷집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정착성 있습니까? 있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습니까? 없죠. 왜요? 벽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외워두시면 이런 거 따로 안 외우셔도 나중에 실력이 좀 되시면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그렇죠. 책을 보시면 156쪽에 등기할 사항이 물건 나와 있고요. 거기 토지가 나와 있죠.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등기 가능하겠죠.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첫째 줄에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인위적. 이거 좀 보겠습니다. 토지는 자연 발생, 그러니까 토지의 경계가 한 필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겁니까?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든 겁니까?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여긴 휴전선이고. 그러면 휴전선 아래를 전국토라고 부르는데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죠. 문제는 전국토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쪼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불렀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너무 길어서 단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은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 지역은 리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동지역 철산동, 철산동을 예를 든다면 철산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철산동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산동 전체를. 너무 땅덩어리가 크죠? 여전히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 동지역은 너무 땅덩어리가 커요. 정보를 수집하는 게 힘들어요. 따라서 또 한 번 쪼갭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요 하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한 필지 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작게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럼 이 하나를 필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느님이 그은 겁니까? 사람이 그은 겁니까? 인위적으로 그은 거죠. 공무원이 그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선을 그어서 만든 게 필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든 게 필지예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인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법시험 민법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OX, X.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게 필지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아직은 민법 지식이 너무 없으셔서. 그 다음에 건물을 보실 텐데 건물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했죠.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요 세 가지가 암기되시면 오른쪽에 있는 표를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를 외우지 못하시면 오른쪽 표를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보신 것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보신 것이고 이제 뭘 보셔야 됩니까? 권리에 관한 개념을 보셔야죠. 권리 어디 갔어? 네? 이놈의 권리 어디 간 거야? 모르겠네. 지웠나요? 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보여야 되는데 부동산은 지금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겠습니까? 권리. 그렇죠.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